조금만 더. 거기. 귓가에 닿은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내일 아침 눈 뜨기 전에 사라질게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달빛은 호텔 창틀 사이로 스며들어 그의 어깨선을 날카롭게 그렸다. 침대 커버 위. 우리의 반지, 자국만 남은 손가락이 살며시 겹쳐졌다. 그런 말을 들을 나이가 아니었다. 59의 나이에 이런 떨림이라니. 오늘 밤만큼은 도서관 사서도 간병인도 아닌 그저 한 여자로 숨쉬고 싶었다. 오늘 사연 시작 전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를 함께 느껴주세요. 8년 남편이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시간이었죠. 처음엔 기적을 바랐어요. 두 번째 해에는 분노했고 세 번째 해부터는 체념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병실에 들러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도서관으로 출근했어요. 오후 6시 다시 병실로 가서 밥을 먹이고 책을 읽어주는 일상이 제 삶의 전부였죠. 그러다 어느 날 밤 홀로 집에 돌아와 도서관에서 소개받은 앱을 다운로드했어요. 하모니 S. 50대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소개팅 어플이었죠. 가입 항목 중 배우자 상태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결혼 중, 별거 중, 어느 것도 정확히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손가락이 미혼을 선택했죠. 작은 화면 속에서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도서관 문화행사 때 찍은 것으로 골랐어요. 검은 머리를 하나로 묶고 단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나이는 솔직하게 59세. 취미는 독서와 요리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절반을 차지하는 간병 이야기는 한 글자도 쓰지 않았어요. 첫 번째 메시지가 온 건 그로부터 3일 후였습니다. 안도현, 62살, 은퇴한 고등학교 교장이라고 했어요. 그의 프로필엔 사별이라고 적혀 있었죠. 처음 몇 번의 대화는 어색했어요. 좋아하는 책, 음악, 영화에 대한 평범한 대화였죠. 그런데 점점 깊어지는 대화가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가끔은 혼자라는 게 익숙해질 때쯤 더 외로워져요. 그의 메시지가 새벽 2시에 도착했을 때 저도 잠들지 못하고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마음속을 들여다본 것 같았죠. 나도 그래요.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인 기분. 이해해요. 제 답장을 보내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처음으로 솔직한 제 감정을 누군가에게 보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오랜만에 푹 잠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화상통화를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죠. 흰머리가 섞인 단정한 헤어스타일. 미소 지을 때 눈가에 잡히는 주름이 차분하게 느껴졌습니다. 통화 내내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왠지 귀여웠어요. 하지만 전 그 순간에도 목에 걸린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남편의 결혼 반지를 실로 꿰어 목걸이로 만든 거였죠. 늘 블라우스 안에 숨겨 두었어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곳에. 도연도 간혹 왼손 약지를 무의식적으로 만지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곳에도 반지가 있었을까요? 사별했다면 왜 아직도 그 자리를 만지작거릴까요? 의문이 들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숨기는 게 있었으니까요. 약속을 잡은 건 통화 3일 후였어요. 시립미술관 특별전. 황혼의 빛 전시회를 함께 보기로 했습니다. 첫 만남 장소로는 너무 과한 선택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도 흔쾌히 동의했죠. 전시회 전날 밤 병실에 앉아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8배 동안 미동도 반응도 없었죠. 그저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내일 누군가 만나러 가. 미안해. 남편의 무반응한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이게 배신일까요? 아니면 삶을 향한 작은 발걸음일까요? 그 답을 알 수 없어 밤새 뒤척였죠. 아침이 밝았을 때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았어요. 분홍빛 립스틱을 조심스레 발랐습니다. 미술관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었죠. 20대 소녀처럼. 미술관 입구에서 처음 마주친 도연의 눈빛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요.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그 표정은 아마 제 얼굴에도 똑같이 드리워져 있었겠죠.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얀 안개꽃 몇 송이와 푸른 잎사귀만으로 꾸민 소박한 꽃다발이었어요. 기다리셨나요? 제 인사에 그가 살짝 고개를 저었어요. 서로 어색한 웃음을 나누며 입장권을 샀습니다. 전시관으로 들어서자 황혼의 비질한 주제에 맞게 붉은 계열의 조명이 우리를 감쌌어요. 마치 해질녘 노을빛 속에 들어온 듯했죠. 첫 데이트의 떨림이란 이런 거였나 봐요. 나이를 잊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떨리더군요. 처음 몇 작품 앞에선 그저 형식적인 감상평만 주고받았습니다. 서로 거리를 두며 작품을 바라보는 시간이 이어졌죠. 세 번째 전시실로 넘어갈 때였어요. 갑자기 전시장 내부가 깜깜해졌습니다. 정전이었죠. 사람들의 놀란 소리와 안내원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곧 비상등이 희미하게 켜졌고 안내원이 양해를 구하며 전시관을 잠시 닫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도연이 제 팔을 살며시 잡았어요. 그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 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나이가 무색할 만큼 강렬한 느낌이었죠. 사람들이 출구로 향하는 혼잡함 속에서 그의 손이 제 손을 찾아 꼭 쥐었어요. 괜찮으세요? 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동안 우리 손은 계속 맞잡은 채였어요. 마치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죠. 미술관 앞 작은 카페로 피신하듯 들어갔습니다. 차를 마시며 처음으로 진짜 대화가 시작됐어요. 그는 38년간 교직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학 교사로 시작해 교감, 교장으로 은퇴했다고요. 아내와 사별한 지 2년째라고 했어요. 그 말을 할 때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목이 탔어요. 도서관 사서 이야기는 솔직히 했지만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10년 전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하는 거짓말이었죠. 대화 중에 그의 왼손 약지에 선명한 반지, 자국을 발견했어요. 결혼 반지를 최근까지 끼고 있었다는 증거였죠. 아마 저와의 만남을 위해 벗었을 겁니다. 저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졌어요. 블라우스 안에 숨겨진 남편의 반지가 피부에 차갑게 닿았습니다. 저녁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더 편안해졌어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와 지식에 감탄했습니다. 정년까지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이야기, 은퇴 후 시작한 등산 취미, 좋아하는 작가들까지 그의 세계로 점점 빠져들고 있었죠. 헤어질 시간, 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다음 주에 시간 괜찮으시다면 한강 공원에서 산책할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59세의 나이에 다시 느끼는 설렘이라니 이게 맞는 걸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에 전화했어요. 남편의 상태는 변함없다고 했습니다. 항상 듣던 말이었죠. 그날 밤 앱에서 도연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만남이 행복했다고, 다음을 기대한다고. 답장을 쓰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도 못했어요. 다음 날 병실에서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늘 그랬듯 반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남편에게 한 사람으로서의 제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외로움과 그리움, 죄책감까지. 물론 도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제 감정만큼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틀 후 도연과 두 번째 만남을 가졌어요. 한강변을 천천히 걸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그는 대학생 아들과 직장인 딸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명 모두 독립해서 따로 산다고요. 저는 자식이 없다고 했어요. 적어도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죠. 산책을 마치고 작은 찻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손가락에서 반지, 가국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제 목에 걸린 반지는 여전히 무겁게 느껴졌지만 차를 마시며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선 씨, 다음 주 수요일에 특별한 곳에 가보지 않겠어요? 어디요? 촛불 미술관이라고. 캔들로만 조명을 밝힌 특별 전시회예요. 어두운 공간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독특한 경험이라던데. 수요일은 제가 남편 병실에 가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모습에 저도 웃음이 나왔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8년간 고개를 숙인 채 살아왔으니까요. 그날 밤, 오랜만에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제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촛불, 미술관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심장이 귓가까지 울렸어요. 병원에는 급한 일이 생겼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15년 근무한 도서관에는 반차를 냈고요. 거짓말이 쌓여가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죄책감보다 도연을 만난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미술관 입구에서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더 젊어 보였어요. 감색 셔츠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은 모습이 단정하면서도 세련됐죠. 그가 절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입장하자 안내원이 작은 양초를 하나씩 건넸어요. 불을 붙인 양초를 들고 전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실내는 거의 어둠에 가까웠어요. 오직 관람객들의 손에 든 촛불만이 공간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죠. 손을 잡아도 될까요? 어두워서 길을 잃을까 봐요. 도연의 속삭임에 말없이 손을 내밀었어요. 그의 손이 제 손을 감싸 안았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마치 처음 사랑을 시작한 소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촛불 아래 그림들은 낮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빛과 그림자가 춤추는 듯했어요. 우리는 천천히 전시장을 돌았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때로는 작은 감상을 나누며 도연의 따뜻한 손이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세 번째, 전시실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큰 유화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림 속에는 노을이 지는 바다와 그 위에 서 있는 두 사람의 실루엣이 그려져 있었죠. 묘하게 우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도연이 제 허리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어요. 그 순간 양초가 흔들렸고 그림자가 춤추듯 벽에 드리워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의 체온이 전해져 왔죠. 고개를 들자 그의 눈빛이 촛불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천천히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숨결이 닿을 만큼. 눈을 감았을 때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짧지만 오랜 시간 기다려온 것 같은 키스였어요. 촛불이 흔들리며 우리 주위로 그림자가 춤추었죠. 입술을 떼자 현실로 돌아왔어요. 주변에 다른 관람객이 있다는 것도 잊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죠. 도연도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손은 맞잡은 채였습니다. 전시를 모두 관람한 후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와인 한 잔을 앞에 두고 처음으로 진짜 마음을 나눴습니다. 도연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완전한 진실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고 와인잔을 돌리며 말을 이었어요. 제 아내는 사별한 게 아니에요. 치매 3단계로 요양원에 계세요. 충격에 숨이 막혔습니다. 도연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3년 전부터 아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처음에는 집에서 돌봤지만 작년부터는 전문 요양시설에 도움이 필요했다고. 일주일에 3번 그곳을 방문한다고 했죠. 미안해요.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그의 고백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도 동일한 거짓말을 하고 있었죠. 목에 걸린 반지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진실을 말할 차례였어요. 저도 사실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남편의 상태에 변화가 있다는 소식이었죠. 전화를 끊고 도연을 바라봤어요. 혼란스러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갑자기 가봐야 할 일이 생겼다고 말했어요. 도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택시를 잡아줬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남편의 상태가 나빠졌을까? 아니면 혹시 제가 도연을 만난 것이 밝혀진 걸까? 디논리적인 생각이었지만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죠. 병원에 도착하자 주치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뇌파에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고 했어요. 큰 변화는 아니지만 약간의 반응이 감지됐다고. 8년 만에 첫 신호였습니다. 병실에 들어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여전히 움직임은 없었지만 모니터의 선이 조금씩 달라진 모양을 그리고 있었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인지 죄책감인지 혼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그날 밤 병원 의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도연에게 짧은 메시지만 보냈어요. 급한 일이 생겼다고.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그가 걱정하는 답장을 보내왔지만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방 안에서 촛불, 미술관의 팸플릿이 보였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행복했던 순간들, 도연의 손, 그의 키스, 그리고 그의 고백,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치의는 남편의 상태가 다시 안정됐다고 했어요. 미세한 뇌파 변화 외에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고. 하지만 작은 희망의 불씨가 생긴 셈이죠. 병실을 나와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도연에게서 여러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이 글자 사이로 전해졌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고민했죠. 도서관으로 출근하며 생각했어요. 도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이대로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 남편에게 작은 변화가 생긴 지금 제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책장 사이를 거닐며 생각했어요.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하면 도연은 날 어떻게 볼까? 거짓말쟁이, 배신자. 그런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도 견딜 수 없었어요. 퇴근 후 결심했습니다. 도연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기로. 그가 제안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긴 밤이 될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제 모습을 보자 일어나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죠. 마주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잠시 침묵이 이어졌어요. 많이 걱정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서. 도연의 다정한 목소리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목걸이를 꺼냈어요. 블라우스 안에 숨겨두었던 반지가 달린 목걸이였죠.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실 저는 이혼한 게 아니에요. 제 남편은 8배 전부터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계세요.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남편. 병원과 도서관을 오가며 지낸 8배. 그리고 앱에 가입할 때 거짓말을 한 이유까지. 말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도연의 눈에 이해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틀 전 남편의 뇌파에 작은 변화가 있었어요. 8배 만에 처음으로요. 도연은 말없이 저희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이해받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우리 둘 다 비슷한 상황이네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은 아내를 돌보며 느낀 고립감, 외로움, 그리고 죄책감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서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었죠. 대화를 마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아무런 약속도 기약도 없이 헤어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죠. 적어도 이제는 거짓말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병원에서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임 없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도연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현실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그 누구도 아닌 제가 관심을 갖게 된 사람에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우리 관계는 애초에 거짓말로 시작됐으니까요.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며 그를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병원으로 향하던 중 도연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 헤어짐을 정확히 고하는 건가? 아니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병원 일정을 조정하고 그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도연이 기다리고 있던 곳은 한적한 호텔 로비였어요. 전에 없던 진지한 표정으로 그가 저를 반겼습니다. 나란히 걸어
호텔 안에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어요. 커플들이 주로 찾는 분위기 있는 곳이었죠. 왜 여기로 불렀는지 궁금하시죠?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의 상황이 복잡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도연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제 손을 찾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온기에 마음이 녹아내렸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함께해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며 가능한 시간에 가능한 방식으로. 그의 제안은 절 위한 배려였어요.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이어가자는 거였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여전히 사랑을 갈망한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은 조용했어요. 음식보다 대화가 더 중요했죠. 우리는 각자의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 지금까지의 인생,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에 대해 나눴습니다. 와인 2잔을 나누며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어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 로비를 걸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호텔 앞에서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화재 경보가 울렸다고 하더군요. 로비로 나가보니 호텔 앞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당황해서 밖으로 뛰쳐나가는 와중에 도연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함께 있을게요. 천천히 안전한 출구로 향했어요. 밖으로 나오자 알고 보니 화재가 아니라 호텔에서 진행 중이던 웨딩 촬영용 연막탄이었다고 합니다. 오해로 인한 해프닝이었죠.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누군가 우리의 사진을 찍었던 모양이에요. 다음 날 아침 지역 SNS에 불륜 커플 호텔 화재에서 대피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흐릿한 사진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었어요. 도연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그의 학교 동료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교장으로 은퇴한 사람의 명예에 오점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죠. 더 큰 문제는 제 동생이 그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왔다는 거였어요. 오빠, 이 사진 속 여자 누나 아니야? 동생의 질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거짓말을 하자니 이미 충분히 거짓말을 했고 진실을 말하자니 설명하기 복잡했죠. 도연과 급히 만나 대책을 논의했어요. 두 사람 다 각자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교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명예가 중요했고 저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일단은 잠시 만남을 중단하는 게 어떨까요? 도연의 제안에 마음이 아팠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실적인 선택이었죠. 우리의 관계가 다른 이들에게 알려지면 각자의 상황이 더 복잡해질 테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잠시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랐어요. 헤어지는 순간 도연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없는 약속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그 푸른 하늘처럼 언젠가는 우리의 마음도 맑아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알 수 없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도연과의 연락은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짧은 안부 메시지만 주고받을 뿐이었죠. SNS의 소문은 다행히 빨리 사그라들었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늘 새로운 것을 찾아가니까요. 동생에게는 친구와 식사 중이었다고 얼버무렸습니다.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의 상태에 변화가 생겼다고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는 거였어요. 숨을 들이켰습니다. 8폐만의 움직임이었죠.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실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반겼습니다. 정말로 남편의 오른손 검지가 미세하게 움직였다고 했어요. 의사는 아직 큰 의미를 부여하긴 이르지만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밤을 새웠어요. 다시 움직임은 없었지만 작은 희망의 불씨가 생겼죠. 마음 한켠으로는 도연이 생각났습니다. 이 소식을 그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 도서관에서 일하는 내내 정신이 없었어요. 남편의 상태와 도연 사이에서 마음이 갈등했습니다. 퇴근 후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결심했어요. 앞으로는 남편에게만 집중하기로.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죠.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 남편의 뇌 활동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했어요. 기적 같은 일이지만 여전히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했죠. 그래도 희망은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 의자에 앉아 남편의 손을 잡고 있을 때 도연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잘 지내시나요?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내가 위독하대요. 메시지를 읽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른 전화를 걸었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고열로 쓰러졌다고 했어요. 지금 요양원으로 가는 중이라고. 전화를 끊고 망설였습니다. 가봐야 할까? 하지만 남편을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간호사에게 부탁해 남편을 잘 봐달라고 하고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있다고, 무슨 일이든 도울 수 있다고. 다음 날 아침 도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내의 상태는 안정됐지만 여전히 위중하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이야기였어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의식이 있을 때 종이약을 접으며 도연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다고 해요. 당신 행복하세요.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연의 아내가 잠깐이나마 의식이 돌아와 한 말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후 다시 의식을 잃었다고 했죠. 도연의 목소리에서 혼란과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병원 휴게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의 미세한 움직임, 도연 아내의 갑작스러운 악화와 그 말,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어떤 신호일까요? 마치 우리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듯한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녁에 다시 도연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내의 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했다네요. 도연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어요. 미선 씨, 저 이제 우리 만남을 접어야 할 것 같아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아내의 마지막 말이 그에게 큰 충격이었다고,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죠. 이제는 남은 시간 동안 온전히 아내 곁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해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제 대답에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두 사람 다 이별을 예감하고 있었던 걸까요? 마지막으로 서로 안부를 물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짧은 관계는 끝이 났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남편이 눈을 떴다고 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달려가 병실 문을 열었죠. 남편은 여전히 누워 있었지만 정말로 눈을 뜨고 있었어요. 그의 시선은 천장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분명 깨어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히 검사를 시작했어요. 의식은 아직 희미하지만 확실히 반응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8배 만에 남편이 눈을 뜬 거죠.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인지 혼란인지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그동안 도현과 나눈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마치 금지된 행복을 맛본 것처럼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깨어났다고, 아직 의식은 희미하지만 눈을 뜨고 반응한다고, 그리고 우리의 결정이 옳았다고 덧붙였어요. 도연은 간단히 축하한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게 마지막 연락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어요. 아직 말은 못했지만 눈으로 반응하고 손가락도 조금씩 움직였죠. 의사는 장기적인 재활이 필요하겠지만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라고 했습니다. 도연에 대한 소식은 들리지 않았어요. 아내의 상태가 어떤지, 그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지만 연락할 수 없었죠. 우리는 서로의 인생으로 돌아갔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병실에서 남편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을 때였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쓰던 것이라면서요. 병원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호기심에 노트북을 켰어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우리 결혼기념일로 쉽게 열렸습니다. 폴더들을 훑어보다가
For My Son이라는 폴더를 발견했어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안에는 하나의 동영상 파일이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남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고 전에 찍은 영상이었어요. 그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거야. 남편의 목소리에 눈물이 흘렀어요. 8배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였죠.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의사가 얘기해줬어. 내가 뇌 수술을 받을 거라고. 대부분 잘 지나가지만 만약을 대비해 이 영상을 남겨. 만약 내가 깨어나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다면 내 인생을 살아갔으면 해. 내가 끝없이 누워있는 동안 당신은 다른 사랑을 찾아도 돼. 영상 속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도연과의 만남을 예상이라도 한 듯한 메시지였죠. 노트북을 덮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는 여전히 누워 있었지만 눈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제 눈물을 보고 있는 걸까요? 죄책감과 혼란이 몰려왔어요. 남편은 저에게 새 삶을 허락했지만 정작 저는 그 마음을 모른 채 괴로워했습니다. 그날 밤 도서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깨어났고 도연과의 관계는 끝났죠.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회복은 기적 같았어요. 한 달 만에 고개를 움직일 수 있게 됐고 2달째부터는 간단한 단어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죠. 자연 치유력과 의지가 놀라운 회복을 이끌었다고 했어요. 물론 완전한 일상 복귀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희망이 생겼습니다. 도연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어요. 가끔 생각나긴 했지만 이제 제 곁에는 남편이 있었죠. 다시 시작된 삶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도서관에서 신문을 읽다가 작은 기사를 발견했어요. 도연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 기사였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발걸음을 옮길 수도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지만 어떤 메시지를 보내야 할지 몰랐어요. 위로의 말, 안부 인사, 수개월 만에 갑자기 연락한다는 것이 오히려 무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 옆에 앉아 고민했어요. 세상에는 너무 많은 우연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깨어나고 도연의 아내는 떠나고 마치 운명의 장난 같았어요. 남편이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힘은 약했지만 분명한 의지가 담긴 움직임이었죠. 괜찮아? 남편의 첫 질문이었어요. 간단한 단어였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참았어요. 남편은 아직 제가 겪은 일들을 모두 알지 못했죠. 언젠가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할까요? 혹은 영원히 비밀로 간직해야 할까요? 이틀 후 용기를 내어 도연에게 짧은 위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식적인 문장이었지만 진심을 담았어요. 그리고 남편의 회복에 대해서도 간략히 알렸죠. 도연은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고맙다는 말과 함께 남편의 회복을 진심으로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 짧은 대화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출근길에 핸드폰에 알림이 떴어요. 하모니 S앱의 중요한 공지가 올라왔다면서요. 한동안 잊고 있던 앱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접속해보니 메인 화면 전체를 채우는 동영상 하나가 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 남편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노트북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영상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화면을 내리자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모니 S 서버가 해킹당했고 해커가 특정 파일을 메인 화면에 노출시켰다는 공지였어요. 곧바로 도서관에 전화해 급한 일이 생겼다고 휴가를 냈습니다. 집으로 달려가 남편의 노트북을 확인했어요. 흔적이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특별한 단서는 없었습니다. 다만 클라우드 저장소가 활성화되어 있었고 그 파일이 자동 동기화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그 계정에 접근했다면 영상을 가져갈 수 있었겠죠. 혼란스러웠어요. 왜 하필 그 영상이, 그것도 하모니 S앱에? 마치 누군가 저와 도현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곧바로 앱 고객센터에 연락했어요. 담당자는 해킹 사실을 확인했지만 범인은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영상은 이미 모든 사용자에게 노출됐다고 하더군요. 그날 오후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도 영상을 봤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선 씨, 그 영상 정말 남편분이 남긴 건가요? 사고 전에 녹화했다고, 최근에 발견했다고 설명했어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신기하네요. 마치 허락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미 남편은 깨어났고 우리의 관계는 끝났어요. 더구나 이 영상이 공개된 상황은 심각했죠.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하모니 S 해킹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확대된 거죠. 앱 사용자들의 프로필과 대화 내용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 중에는 저와 도연의 대화도 있을 테죠.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병원에 가자 남편이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간호사가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여준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죠.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영상 봤어. 짧은 한마디였지만 모든 것을 말해주는 문장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무릎을 꿇고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다 말할게. 그리고 모든 것을 고백했어요. 하모니 S에 가입한 일, 도연을 만난 일, 촛불, 미술관에서의 키스, 그리고 남편이 깨어나자 관계를 정리한 일까지. 남편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고 때로는 깊은 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마치자 긴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의 반응이 두려웠습니다. 분노할까요? 실망할까요? 하지만 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내가 말했잖아. 내 삶 살라고.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느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진짜로 말한 거야.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에 의해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어요. 이토록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배신할 수 있었을까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하모니 S를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저와 도연의 사연이 언론에 노출됐다는 거였어요. 미선 씨, 우리가 공청회 증인으로 요청받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망설였어요. 공개적으로 이 일을 다룬다는 건 더 큰 혼란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실을 말할 기회이기도 했죠. 도연은 자신은 기꺼이 증인석에 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의 사연이 단순한 불륜으로 매도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어요. 예상대로 뉴스에서는 하모니 S 해킹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 남편의 영상이 주목받고 있었어요. 아내에게 새 삶을 허락한 남편이라는 제목으로요. 그리고 저와 도연의 관계에 대한 추측 기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고민했어요. 증인으로 나서는 게 맞을까? 더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까? 하지만 이미 상황은 통제 불능이었죠. 다음 날 아침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함께 증언하겠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리고 싶어요. 도연의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도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그날 오후 국회 공청회 준비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틀 후 열리는 공청회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한마디를 더했죠. 진실을 말해. 남편의 응원에 용기가 생겼어요. 공청회 준비를 위해 도현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명확해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공청회 당일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손이 떨렸어요. 수많은 카메라 앞에 서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죠. 도연과는 국회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를 보자마자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없는 다짐이었죠. 의사당 로비는 취재진으로 북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눈을 어지럽혔어요. 누군가 마이크를 들이대며 물었죠. 불륜 관계였나요? 질문에 움찔했지만 도연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오늘 공청회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그의 침착함에 용기를 얻었어요. 함께 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긴 테이블, 마이크, 그리고 앞쪽에 늘어선 의원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공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하모니 S 운영자들이 증언했어요. 해킹 사고에 대한 설명, 고안 시스템의 문제점 등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마침내 저희 차례가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마이크 앞에 앉았어요. 도연이 먼저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치매 아내를 간병하며 느낀 고립감, 하모니 S에 가입하게 된 계기, 그리고 저와의 만남까지.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불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쾌락이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무게에 지친 사람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찾은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도연의 말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그의 진솔한 고백에 의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습니다. 다음은 제 차례였어요. 심호흡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8배 동안 식물인간 남편을 간병하며 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아내도 여자도 아닌 그저 간병인으로만 존재했어요. 외로움과 고립감이 저를 갉아먹었죠. 떨리는 목소리로 하모니 S 가입 과정, 도연과의 만남, 그리고 남편이 깨어난 후 관계를 정리한 일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으로 남편의 영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 영상은 남편이 수술 전에 남긴 것입니다. 만약을 대비해서요. 그가 깨어나지 못할 경우 제게 새 삶을 살라고 허락한 영상이었어요. 하지만 그 영상이 해킹으로 유출되면서 우리의 관계가 세상에 노출되었습니다. 한 여성 의원이 질문했어요. 정미선 씨,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마음이신가요? 배우자가 깨어났는데도 안도현 씨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으신 건가요? 질문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정작 저 자신에게도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이었죠. 잠시 침묵한 후 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깨어났을 때 도연 씨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모르겠어요. 남편이 제 영상을 보고 이해해줬습니다. 오히려 제게 행복하라고 말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을 겨를도 없이 말을 이어갔어요. 사랑할 권리는 나이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50대, 60대라고 해서 우리의 감정이 덜 소중한 건 아니에요. 간병의 고통 속에서도, 치매와 싸우는 와중에도 우리는 인간이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회의장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한 남성 의원이 말했습니다. 그럼 결국 두 분은 불륜 관계였다는 겁니까? 질문에 도연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며 만났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온전한 진실을 말하지 않았지만 곧 서로의 처지를 알게 되었고 그 이해 위에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잣대로는 불륜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다양한 반응이 오갔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진실을 말했다는 해방감이었을까요? 공청회는 4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하모니 S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 보안 강화 방안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관심은 단연 저희 이야기에 쏠렸죠. 회의가 끝나고 의사당을 나서자 취재진이 몰려들었어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도연이 저를 지키듯 앞장서며 빠져나왔습니다. 택시에 올라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잘하셨어요.
미선 씨, 도연의 격려에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공개됐어요. 숨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모든 뉴스 헤드라인은 우리 이야기였습니다. 황혼의 사랑, 불륜인가 인간의 인가, 간병 부부의 현실과 사랑할 권리 등의 제목으로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찬반 논쟁이 뜨거웠지만 놀랍게도 우리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많았어요. 특히 중년 이상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댓글을 많이 남겼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외로움을 겪었다는 고백, 배우자 간병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연들이 이어졌어요. 마치 우리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들이 미소 지으며 반겼어요. 모두 뉴스를 봤다면서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병실로 들어가자 그가 약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공청회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용기 있었어. 미선아. 남편의 말에 눈물이 흘렀어요. 그의 손을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도연과의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물었어요. 정말 괜찮은지, 이해할 수 있는지.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이 중요해. 내 인생이야. 그의 이해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넓은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오후에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다면서요. 그의 아내가 남긴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종이학 상자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메모가 있었대요. 당신의 행복을 바랍니다. 새로운 사랑을 찾아도 좋아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치 아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 다 배우자의 축복을 받은 셈이었죠. 그날 저녁 도연과 조용한 공원에서 만났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모든 것이 정리된 듯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 도연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어요. 정답은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었죠. 하루하루 가보는 거예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 그의 눈에서 안도감이 보였어요.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우리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어요. 두 개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공청회 이후 일주일 만에 황혼 러브 신드롬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50대 이상의 연애, 특히 간병이나 치매 등으로 실질적 부부관계가 어려운 이들의 새로운 만남을 일컫는 말이었죠. 사회적 인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도연과 함께 몇 개의 인터뷰에 응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관계도 더 깊어졌죠. 남편의 재활도 꾸준히 진행됐어요. 이제는 짧은 문장을 말할 수 있고 휠체어를 타고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적적인 회복이라고 했어요. 남편은 제게 도연을 만나라고 종종 말했습니다. 자신은 괜찮다고, 내 행복이 중요하다고. 어느 날 저녁 남편과 도연이 처음으로 만났어요. 병원 정원이었죠. 두 남자가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잘 부탁해요. 미선을. 도연은 진지하게 그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정원을 거닐었어요. 이상한 광경이었지만 묘하게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세상의 규칙을 뛰어넘은 특별한 관계 같았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구나. 8배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 지금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어요.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봤어요.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50대, 60대에 찾아온 늦은 사랑. 하지만 그 사랑이 젊은 날의 사랑보다 덜 아름다울 이유는 없었죠. 오히려 더 깊고, 더 진실되고, 더 단단할지도 모르겠어요. 공청회 한 달 후,
세상은 많이 달라졌어요. 황혼 러브 신드롬은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었고, 우리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죠. 도연과 저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갔어요. 서두르지 않고 하루하루 천천히. 남편의 재활도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의사소통도 원활해졌어요. 어느 날 아침, 도연이 전화로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캠핑카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잠시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그의 제안에 가슴이 설렜어요. 하지만 남편을 두고 떠날 수는 없었죠. 망설이는 저에게 도연이 덧붙였어요. 물론 짧게요. 주말 동안만. 남편분께도 허락을 구해볼게요. 놀랍게도 남편은 흔쾌히 동의했어요. 오히려 격려했죠. 제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자신은 이제 회복 중이니 걱정 말라고.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와 도연이 이별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진 후, 법적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남편이 주도적으로 나섰어요. 합의 이혼. 어때? 남편의 제안에 놀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자신은 지금의 상태로는 완전한 부부 생활이 어렵고, 저의 행복을 위해 법적 자유를 주고 싶다고. 하지만 여전히 가족으로 함께하자고 했죠. 이혼이지만 서로 돌보는 특별한 관계로. 도연도 비슷한 결정을 했어요. 그는 법적으로 아내와 사별한 상태였지만 저와의 관계를 위해 자신의 재산 일부를 아내가 다니던 요양원에 기부했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한 쉼터를 만든다고 했어요. 캠핑카 여행을 떠나기 전날 병원에서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행복해, 미선아. 그게 내 바람이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토록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건 여전히 사랑이었어요. 다른 형태의 더 깊은 사랑. 다음 날 아침, 도연이 빌린 캠핑카로 찾아왔어요.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죠. 뒷면에는 Just living all in life라고 써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딱 맞는 문구였어요. 출발하기 전 병원에 들러 남편에게 인사했습니다. 도연도 함께였어요. 남편은 휠체어에 앉아 우리를 배웅했습니다. 그 모습이 슬퍼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의 미소는 진심이었어요. 그는 우리의 손을 함께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결말이네요. 그 말에 세 사람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사회의 편견과 규범을 넘어 우리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결말이었습니다. 캠핑카로 떠나는 길. 백미러로 남편이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간호사들과 물리치료사들이 함께 있었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다시 만날 거예요. 이혼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첫 목적지는 동해 바다였어요. 도연이 운전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는 기분이었어요. 59세에 시작하는 두 번째 봄. 해변에 도착해 캠핑카를 세웠어요.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노을이 지기 시작하는 저녁이었죠.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었어요. 도연의 손이 제 손을 찾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았어요. 후회 없으세요? 도연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어요. 지난 시간들, 남편과의 8회, 도연과의 만남, 그리고 공청회까지 모든 순간이 저를 지금 여기로 이끌었죠. 후회는 없어요. 다만 감사함이 크네요. 남편에게도, 당신에게도, 그리고 이 모든 시간에도.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했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비슷한 마음이었나 봐요. 우리는 해변에 앉아 노을이 완전히 질 때까지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캠핑카로 돌아와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와인 한 잔, 빵과 치즈, 그리고 도연이 준비한 과일. 소박하지만 행복한 식사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캠핑카 지붕에 설치된 작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하늘에는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미선 씨, 이것 좀 보세요. 도연이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열어보니 2개의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저와 도연이 각자 숨겨두었던 결혼반지였어요.
그는 반지에 실을 꿰어 작은 펜던트로 만들었더군요.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모두 소중해요. 이걸 캠핑카 룸미러에 걸어두는 건 어떨까요?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요. 그의 제안에 눈물이 흘렀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두 반지를 룸미러에 걸었습니다. 반지가 달빛에 반짝였어요. 마치 우리의 이야기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캠핑카 안으로 들어와 불을 끄고 누웠어요. 천장의 작은 창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도연의 손이 제 손을 찾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나란히 누워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이상하게 흘러가는구나.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만났고, 이해했고, 받아들였습니다. 내일은 어디로 갈까요? 도연의 질문에 미소 지었어요. 어디든 좋아요. 함께라면.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부드러운 키스가 입술에 닿았습니다. 젊은 날의 격정적인 사랑과는 달랐어요. 더 깊고, 더 편안하고, 더 성숙한 사랑이었죠.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별이 빛나는 밤을 맞이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캠핑카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바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이미 일어나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의 등 뒤로 보이는 바다가 눈부시게 빛났어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미선 씨, 오늘은 어떤 하루를 만들까요? 커피를 건네며 도연이 물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기대와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지금처럼요. 천천히 하루하루. 우리는 해변에서 아침을 먹고 산책을 했습니다. 마치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때로는 말없이 걷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의 과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도연의 어린 시절, 제가 도서관에서 일하게 된 계기, 그리고 우리가 각자 살아온 인생들. 오후에는 근처 작은 마을로 향했어요. 도연이 현지 축제가 열린다고 했거든요. 마을 광장에는 노인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제 손을 잡고 춤판으로 이끌었어요.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곧 그 즐거움에 빠져들었죠. 우리의 나이가 무색하게, 마음만은 여전히 젊었으니까요. 축제를 즐기고 캠핑카로 돌아오는 길, 도연이 물었어요. 미선 씨, 우리 이대로 같이 살아도 될까요? 그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어요. 세상의 시선, 가족들의 반응, 그리고 남편에 대한 책임까지.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같이 살아요. 하지만 우리만의 방식으로요. 도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선택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상할지도 몰라요. 이혼한 부부가 여전히 서로를 돌보고 새로운 사랑을 찾은 여자가 두 관계를 모두 이어가는 것. 하지만 그게 우리의 방식이었습니다. 50대, 60대에 찾은 삶의 지혜였죠. 캠핑카를 몰고 노을이 지는 해안도로를 달렸어요. 룸미러에 달린 두 개의 반지가 석양에 반짝였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이었죠.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물결처럼 우리의 이야기도 계속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편안했어요. 여행이 끝나도 남편을 다시 만날 것이고 도연과의 관계도 이어갈 거예요. 모두가 이해하고 받아들인 특별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나이보다 마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질 무렵 집 근처 언덕에 캠핑카를 세웠어요. 노을이 온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도연과 나란히 서서 그 장관을 바라봤어요. 그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의 황혼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정한 사랑은 나이를 초월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세월의 무게가 더해져 더욱 깊고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도요. 캠핑카로 돌아와 내일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병원에 가서 남편을 만나고 그 후에는 셋이 함께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말에는 도연의 아이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쉽지 않은 만남이겠지만 진실과 이해의 시간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룸미러에 걸린 두 개의 반지를 바라봤어요. 과거의 약속과 현재의 선택이 공존하는 모습이었죠.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과 기쁨, 이별과 만남, 모든 것이 어우러져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으니까요. 50대, 60대에 찾아온 두 번째 봄. 그 봄은 젊은 날의 봄과는 달랐지만 그만의 깊이와 향기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 봄을 온전히 누리기로 했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편견을 넘어 우리만의 행복을 찾아가기로. 캠핑카 창문을 열고 밤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구나. 하지만 그래서 더 아름답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제 손을 찾아왔어요.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찾아 헤매던 곳에 마침내 도착한 것 같은 편안함이었죠. 미선 씨, 행복하세요? 도연의 질문에 미소 지었어요. 네, 행복해요. 당신은요? 저도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워요. 그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어쩌면 복잡하고 완벽하지 않은 것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찾은 사랑의 본질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큰 힘이 됩니다.